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 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지독했던 폭풍의 밤이 지나고 제주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화가 지석의 간절한 기도는 마침내 바다에 닿았고 해녀소라는 기적처럼 그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는 그들의 사랑을 시험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주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전설을 함께 깨웠습니다. 지독했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제주의 아침이 밝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바다는 잔잔한 은빛 물결로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밤새 폭풍이 핥히고 간 흔적은 해안가 곳곳에 상처처럼 남아있었다. 부러진 나뭇가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해변을 뒤덮었고 지석의 작업실 역시 엉망으로 부서진 채 처참한 모습이었다. 지석은 밤새 뜬 눈으로 소라의 초상화를 완성했다. 그의 온몸은 탈진 상태였지만 그는 쉴 수가 없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다시 미친 사람처럼 해안가를 헤매고 다녔다. 혹시라도 파도에 밀려온 그녀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그의 애타는 절규는 이미 쉰 목소리가 되어 공허하게 흩어졌다. 마을 사람들과 해경의 수색 작업에도 소라의 행방은 묘연했다. 시간은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찾았다. 소라를 찾았어. 저쪽 갯바위에 살아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보았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후미진 갯바위 틈새에 검은 잠수복 차림의 소라가 위태롭게 쓰러져 있는 것을.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기적이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그 밤, 그녀는 살아남았던 것이다. 소라는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그날의 폭풍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며칠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던 그녀는 가까스로 눈을 떴지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몸은 여기저기 긁히고 멍든 상처투성이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자신의 집처럼 여겼던 바다가 이제는 그녀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를 보기만 해도 몸을 심하게 떨며 비명을 질렀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날의 폭풍 후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다. 한때 제주의 그 어떤 해녀보다 용감하고 강인했던 그녀는 이제 파도 소리만 들어도 겁에 질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다시는 바다에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지석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자신의 그림도 부서진 작업실도 모두 내팽개쳤다.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 입은 소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따뜻한 전복죽을 끓였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을 다해 끓인 죽을 그녀의 입에 조금씩 떠먹여 주었다. 그는 그녀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며 그녀의 아픈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도 살뜰히 챙겼다. 장작을 패주고 쌀을 사다주고 낡은 지붕을 고쳐주었다. 처음에는 낯선 도시 남자를 경계하던 소라의 가족들도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소라의 가족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다. 지석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었을까? 소라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바다를 두려워했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석은 그녀를 부축해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작업실 한가운데에 세워둔 하얀 천으로 덮인 커다란 캔버스 앞에 그녀를 앉혔다. 이게 뭐예요? 소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석은 대답 대신 조용히 캔버스를 덮고 있던 천을 걷어냈다. 천이 걷히는 순간 소라는 숨을 멈췄다. 캔버스 안에는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폭풍우가 오기 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거친 파도를 배경으로 바위 위에 당당하게 서서 맑고 깊은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 그림 속 자신의 눈동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폭풍을 향해 맞서겠다는 듯 강인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지석이 그녀에게 느꼈던 모든 사랑과 존경, 그리고 그녀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폭풍이 몰아치던 그 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 이 그림을 완성했던 것이다. 이게 정말 나예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지석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진짜 당신의 모습이에요. 거친 파도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 당신은 다시 저 바다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나는 믿어요. 소라는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잃어버렸던 모습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지석의 사랑을 통해 다시 바다로 나아갈 용기를 얻은 것이다. 폭풍우는 두 사람의 사랑을 시험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시련은 그들의 사랑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지석이 완성한 초상화는 소라에게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 되었다. 그녀는 그림 속에 담긴 자신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녀는 마침내 다시 검은 잠수복을 입었다. 그리고 지석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아주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지는 바다로 다시 들어갔다. 폭풍이 핥히고 간 바다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언제나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라가 다시 물질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일상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지석은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소라의 가족들을 돌보고 마을의 굳은 일을 돕는 어느덧 마을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소라의 낡은 돌담집을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었다. 소라의 집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소라의 어머니가 늘 누워 있었고 어린 동생들은 마당에서 시끄럽게 뛰어놀았다. 그리고 거실의 낡은 벽에는 그 집의 역사를 말해주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까만 잠수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소라 어머니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소라의 할머니, 또 그 옆에는 할머니의 어머니인 증조 할머니까지. 모두가 이 거친 제주바다에 자신의 삶을 던졌던 자랑스러운 해녀들의 모습이었다. 지석은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소라의 몸속에 흐르는 강인한 생명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새삼 느끼곤 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지석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장면들을 목격하곤 했다. 소라의 할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셔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거나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보냈다. 그녀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주 가끔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할머니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곤 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바다를 향해 아주 애타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모습은 마치 바다 저편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려는 듯 혹은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간절하게 부르는 듯 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지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아도 할머니는 대답 없이 그저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다가 이내 기운이 다한 듯 다시 자리에 와서 눕곤 했다. 가족들은 그저 할머니의 병이 깊어져 그러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지석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도 지석은 소라의 집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그의 귓가에 아주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잠결에 듣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소리는 할머니가 누워있는 방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일어나 할머니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낡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방 안, 할머니는 잠든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새 일어나 앉아 창밖의 바다를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구슬픈 멜로디의 옛 해녀 노래였다. 지석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오래된 가락이었다. 가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절한 감정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노래는 마치 바다의 신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애원하는 기도 같았고 바다 저편으로 떠나버린 돌아오지 않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슬픈 연가처럼 들렸다. 노래를 부르는 할머니의 눈에서는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지석은 그 신비롭고 서글픈 광경에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할머니의 노랫소리는 그날 밤 내내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거품 소리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지석은 마을 어귀에서 우연히 복자 할머니와 마주쳤다. 그는 용기를 내어 간밤에 들었던 할머니의 노래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 혹시 아주 구슬픈 옛날 해녀 노래 같은 거 아세요? 어젯밤 소라 할머니께서 부르시는 걸 들었는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자 할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자네, 그 노래를 들었단 말인가? 그녀의 반응은 지석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었다는 듯 심각하고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 노래는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네. 그것은 바다의 눈물이라 불리는 저주받은 진주와 얽힌 아주 오래된 전설의 노래야. 복자 할머니의 입에서 마침내 이 마을에 숨겨져 내려오던 오랜 전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아주 오래전 제주 바다의 신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던 한 아름다운 해녀가 있었다고 했다. 바다의 신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흑진주를 선물했고 그것을 바다의 눈물이라 불렀다. 하지만 해녀는 육지의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바다의 신을 배신한 채 그 남자와 함께 떠나려 했다. 이에 크게 분노한 바다의 신은 그녀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다. 그녀의 영혼은 영원히 바다에 갇히게 되었고 그녀가 흘리는 슬픔의 눈물은 모두 검은 진주가 되어 바닷속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후손이 바다의 눈물을 찾아 다시 바다의 신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소라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들 앞에 섰다. 소라의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머니의 사진. 그는 마침내 알아차렸다.
다른 사진 속 해녀들은 모두 아무런 장신구 없이 강인한 모습이었지만 유독 소라의 증조할머니 사진만은 달랐다. 그녀는 그 시대 사람답지 않게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목에는 유난히 크고 칠흑같이 검은 흑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폭풍우가 깨운 것은 단순한 파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라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바다의 저주와 슬픈 전설이었던 것이다. 지석과 소라는 이제 서로의 사랑을 넘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운명과 마주해야만 했다. 사라진 바다의 눈물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복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석의 머릿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저 낡은 미신이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모든 조각들이 너무나도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소라 할머니가 달빛 아래서 부르던 애절한 노래, 그리고 바다의 눈물이라 불리는 저주받은 흑진주에 대한 전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곧장 소라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거세게 뛰고 있었다. 소라의 집, 낡은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앞에 다시 선 그는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다른 사진들을 스쳐 지나 오직 한 장의 사진에 고정되었다. 바로 소라의 증조할머니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다른 해녀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거친 잠수복 대신 고운 비단으로 지은 듯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짓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른 사진 속의 조상들이 모두 삶의 고단함과 강인함이 묻어나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마치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근심 하나 없는 행복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복자 할머니가 말했던 바로 그 바다의 눈물이 걸려 있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칠흑같이 검고 영롱한 빛을 내는 거대한 흑진주 목걸이. 사진은 흑백이었지만 그 진주의 존재감만큼은 압도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바다의 신이 내린 사랑의 증표이자 동시에 끔찍한 저주를 상징하는 낙인이었다. 지석은 혼란스러웠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바다의 신을 배신하고 저주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전설과 사진 속 모습 사이의 괴리는 미스터리를 더욱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그 사진 뭘 그렇게 넋을 놓고 봐요? 어느새 물질을 마치고 돌아온 소라가 젖은 머리를 닦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지석은 차마 그녀에게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겨우 폭풍의 상처에서 벗어나 다시 바다에 나가기 시작한 그녀에게 또 다른 바다의 저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었다. 아니에요. 그냥 소라씨 증조할머니는 다른 분들과는 좀 달라 보여서요. 아주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의 말에 소라가 사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네, 우리 집안에서는 증조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금기처럼 되어 있어요. 할머니께 들은 바로는 증조할머니는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육지 남자와 사랑에 빠져 바다를 떠나려 했던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다고. 육지 남자. 바다를 떠나려 했던 해녀. 전설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럼 이 목걸이는 뭐예요? 아주 비싸 보이는데 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도 잘 몰라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증조할머니가 평생 목숨처럼 아끼던 유품이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 사진을 마지막으로 저 목걸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 목걸이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고. 사라진 흑진주. 지석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소라의 증조 할머니는 전설 속의 그 해녀가 맞았다. 그녀는 바다의 신을 배신했고 그 저주는 대를 이어 소라의 가문에까지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소라 할머니가 밤마다 부르던 슬픈 노래는 어쩌면 저주를 풀기 위해 사라진 진주를 찾아달라는 증조 할머니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난번에 끔찍했던 폭풍우는 어쩌면 저주를 풀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바다의 신이 보낸 경고였을지도. 그날 이후 지석의 마음은 온통 바다의 눈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소라를 사랑하는 이상 그녀의 운명은 곧 자신의 운명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이 지독한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화가로서의 예리한 관찰력과 집요함으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소라의 집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낡은 다락방에 먼지 쌓인 괴짝부터 할머니의 낡은 반다지 구석까지. 하지만 진주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소라의 할머니가 늘 끌어안고 잠이 드는 낡고 해진 베개에 주목하게 되었다. 베개 속에는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그는 소라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베개의 실밥을 뜯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나무함 하나를 발견했다. 함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지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며칠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낡은 자물쇠를 여는데 성공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함을 열자 그 안에는 흑진주 목걸이 대신 뜻밖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곱게 접힌 한지 뭉치였다. 한지를 펼치자 그 안에는 붓으로 흘려 쓴 글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소라의 증조 할머니가 남긴 일기이자 유서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는 전혀 다른 그날의 진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바다의 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마을 전체를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그녀가 사랑했던 육지 남자는 사실 마을의 풍요를 시기하여 제주를 침략하려던 외지 세력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사랑을 빌미로 그녀에게 접근하여 바다의 신이 내린 바다의 눈물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그녀는 진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남자를 자신의 손으로 바다에 수장시켜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다의 신에게 맹세했다. 자신의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바다의 눈물을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하고 자신의 가문에 스스로 저주를 내렸던 것이다. 사랑을 믿지 말고 오직 바다만을 믿고 살아가라는. 폭풍우가 깨운 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묻혀있던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었다. 이제 지석과 소라는 단순히 사라진 진주를 찾는 것을 넘어 증조 할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그녀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어야 하는 더 큰 운명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제주의 슬픈 역사를 품고 더 깊고 위대한 사랑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폭풍우가 깨운 것은 단순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라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바다의 저주와 슬픈 전설이었습니다. 과연 소라의 증조 할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라진 바다의 눈물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제 지석과 소라는 사랑을 넘어 운명과 전설에 맞서야 합니다.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